자, 이제 537페이지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자, 이것은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자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주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주 예정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몰래, 여러분들 동의 없이 여러분들이 받아갈 주택 대지를 제가 만약에 융자를 담보물건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 썼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아갈 주택 대지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여러분들 동의 없이 일정 기간 저당권 설정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입주 예정자 보호 조치라고 딱 적으면 돼요. 입주 예정자 보호 조치.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당권 설정을 제한하는지 그 기간이 중요한 겁니다. 자, 형광펜을 딱 준비하시고요. 사업 주체는 주택 사업에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 자, 색을 칠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그랬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그때부터 괄호를 피해 나갈까요? 이후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이라고 했죠. 60일 색을 딱 칠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괄호 속에 보면 입주 가능한 날이죠. 입주가 가능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이고 이걸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60일 기간 동안 다음에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다음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해당 주택 대지의 저당권 등의 담보 물건을 설정하는 거 안 됩니다. 두 번째, 해당 주택 대지의 전세권 지상권 등의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한다. 이걸 용익 물건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담보 물건, 두 번째는 용익 물건을 설정할 수 없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그리고 입주 가능일로 60일까지죠. 세 번째, 해당 주택 대지를 매매 증여로 처분한다. 처분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당권 설정 제한의 기간, 이 기간이 중요하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승인 신청일. 또부터 맨 끝에 60일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입주 가능일을 얘기하죠. 그날이 60일.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겠습니다라고 공정 확인을 받는 거죠. 그날이 아니라 그 신청일부터예요. 그럼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보면 입주자 모집일도 아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도 아니에요. 승인일도 아니고요. 승인 신청일부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먼저 앞서는 거죠. 승인 신청일부터 맨 끝에 60일이에요. 입주자 모집 전에 공고를 할 것이고 공고 전에 승인받을 거고 승인 전에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길게 기간을 잡는 겁니다. 신청일부터 60일인데 근데 이제 둘째 줄 가로 수 볼까요? 주택조합의 경우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을 말한다고 돼 있죠. 자, 원래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인데 만약에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입니다. 주택조합이라면 입주자를 모집하는 거 아니죠. 주택조합은 남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합원에게 주택을 짓는 거니까 입주자를 따로 모집하지 않거든요. 조합에 지을 때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주택조합은. 따라서 이 경우는 사업계획을 받을 거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거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따진다 이거예요. 다른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60일 따지는데 60일까지 기간인데 주택조합은 입주자 모집을 따로 안 하니까 이날부터 잡을 수가 없다고요.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따진다. 이것도 신청일부터. 뭘 할 수 없다고요? 담보물건 설정,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처분하는 거 안 됩니다. 요걸 통칭해서 그냥 저당권 설정을 제한한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죠. 그러나 허용되는 의미가 있죠. 즉 저당권 설정의 목적이 굉장히 순수하다면 이건 허용을 해주자. 자,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첫 줄에 보시면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한다. 또 둘째 줄 보면 주택 건설 자금의 융자를 받는다. 융자에다 동그라미. 주택 구입 자금이나 주택 건설 자금을 융자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주택 구입 자금의 융자를 받는다. 융자. 세 번째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변경. 파산에서 사업주체가 변경됐어요. 그럼 바뀐 사업주체도 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용. 융자와 변경. 융자를 받는다. 사업주체가 변경됐다면 그때는 이걸 제한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는 간략하게 정리가 되고요. 이것은 위반시 조치랄지 이것은 기간 쪽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공급 질서 교란 금지하고 저당권 설정 제한을 학습했어요. 자, 이제 한 장 넘겨주시고요. 또 한 장을 넘깁니다. 주택법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540페이지 봅니다. 제4절 투기 과열지구가 나오죠. 투기 과열지구는요. 주택 투기를 막자는 겁니다. 주택의 투기를 막을 것이 그 목적인데 이게 예전에는 서울의 3개구에 정해져 있었죠.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정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정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또 주택에 규제를 하기 위해서 투기 과열지구가 또 지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략히만 알아둡니다. 이것은 주택 투기를 막는다. 주택 투기를 방지한다. 이건 지정권자만 알아두세요. 지정권자. 지정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때 국토부가 정할 때는 시도의 의견을 듣습니다. 하급자인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지정을 하고 시도지사가 정할 때는 상급자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국토부와 협의한다. 요것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곳이 생기면 그때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정권자부터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밑줄 딱 치고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 주거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죠. 주택법상 심의기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일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목적 달성하는 최선의 범위로 한다. 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이것도 전매 제한 대상이거든요.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그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정되면 규제가 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최소한도만큼을 지정해라 이런 얘기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바로 3번에 지정 절차 보시자고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는 투기과열지를 정했다면 지체없이를 공고하고 국토부 장관은 그 투기과열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게 알려주겠죠. 근데 시군구 앞에 특시, 특도가 빠졌죠. 특시, 특도를 집어넣으십시오. 그럼 국토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특시, 특도 시군구에게 또 특광도니까 시도의사죠. 시도의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로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하급자에게 통보해 주죠. 이 경우 시군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적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그 사실을 공고하게 해서 주민에게 알리는 겁니다. 보세요. 얘가 지정하죠? 얘가 지정하면 누구를 준다고요? 특시, 특도, 시군구를 줘요. 또 얘가 지정하면 시군구를 통보해 줍니다. 이걸 받은 시군구가 사업주체에게 알려주죠. 그럼 사업주체가 그 사실을 그 지역에 알리는 겁니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라고 일반에게 알리는 거죠. 결국 일반에게 알리는 것은 바로 사업주체가 알리는군요. 자,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아까 했죠. 공고하게 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을 해제할 때도 지정과 똑같은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죠.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할 때는 국토부와 협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정할 때는 시도의 의견을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상급자 국토부와 협의한다까지만 보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한 장 넘겨주시죠. 이제 540페이지입니다. 제5절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이죠. 전매라는 것은 싸게 분양권을 사가지고 되파는 거예요. 그럼 상당한 전매 차익이 떨어질 것이고 투기적 요소가 상당히 많겠죠. 그러니 일정 기간 되파는 걸 막겠다는 것이 전매 제한입니다. 자,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랄지 주택이 입주로 선정된 지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이라 밑줄.
현행주택법상 전매 제한의 최장 기간은 10년임을 알 수 있죠.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매 제한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주택이 전매 제한 대상은 아니겠죠. 투기적 요소가 많은 그런 지역이 전매 대상일 겁니다. 그래서 박스에 첫 번째 투기과일지구 밑줄, 투기과일지구에서도 전매 제한이 되고요. 또 뭐 아까 했던 거죠. 부장가 상한제 밑줄, 부장가 상한제도 전매 대상이다. 세 번째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아까 공공택지하고요, 공공택지 외가 있었어요. 이것은 전부 부장가 상한이죠. 전부 부장가 상한이에요. 근데 공공택지 외라면 일정 기준을 만족할 때만 전매 제한 부장가 상한 대상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투기적 요소가 많을 수 있는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라면 부장가 상한이 적용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적용이 안 된 적도 있죠.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을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라면 부장가 상한이 적용되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전매 제한 대상인데 공공택지 외로서 부장가 상한이 아닌 주택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전매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고요. 다음 장까지 보시면 실제적인 그 지역에 따라서 기간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을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외워야죠.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외울 수가 없어요. 또 개정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우지 마시고 전매 제한의 대상이 세 가지가 있다. 투기과일지구, 부장가 상한제,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 이것은 전매 제한 대상이다. 그러나 544페이지로 와주시면 맨 밑에 03번을 봐야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의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에 7개가 있어요. 이 7개는 전매 제한의 예외니까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 7개의 경우라면 전매를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럴 만한 이유가 나온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그랬어요. 생업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요. 먹고 사는 겁니다.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결혼을 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세대원 전원의 밑줄. 생업상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봐줘야 되지 않느냐. 팔고 갈 수 있게 해주자. 단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는 제입니다. 생업상 이전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면 투기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건 봐줄 수가 없으니까 전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상속 동그라미 치고요.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한다. 세대원 전원의 밑줄. 상속은 사망으로 인한 포괄적 승계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다면 봐줘야 되지 않느냐. 팔고 갈 수 있게 봐주자. 전매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세 번째, 세대원 전원 밑줄 딱 쳐놓고요.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처리한다고 돼 있죠. 해외에다 동그라미.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합니다. 지금 있는 집을 팔고 해외로 가야 돼. 근데 전매 제한이 걸려가지고 해외로 못 간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팔고 갈 수 있게 해주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간다. 4번 이혼에다 동그라미.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로 선정된 지연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빨리 이전시킬 수 있도록 전매 제한을 주지 않겠다. 다섯 번째, 공익사업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물을 제공한 자가 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에 동그라미 딱 치고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는 빨리빨리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전매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부장가 상한제 주택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공매가 시행된다. 경공매 동그라미. 그러니까 부장가 상한제 적용 주택자가 국가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융자를 받아가 주택을 샀습니다. 근데 그걸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경매 실행하겠죠. 그 집값 받으려고 경매를 해서 팔려고 합니다. 그땐 재가닥 경공매를 실행하기 위해서 전매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일곱 번째, 입주로 선정된 지유나 그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여에다 동그라미. 누구에게 증여한다? 배우자. 배우자는 민법상 무촌이죠. 무촌 간의 증여니까 봐주자. 근데
전부를 증여하면 안 봐줘요. 편법 쓸 수 있거든요. 증여랍시고 전매자는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증여합니다.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봐줄 수 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의 예외, 즉 전매를 할 수 있는 7개 사안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자, 동그라미 친 걸 위주로 볼까요? 1번 생업인데 수도권으로 가면 안 된다. 2번 상속, 3번 해외, 셋 따라 세대원천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혼, 이주 대책, 경공매, 그리고 증여 이렇게 핵심어를 잡았습니다. 자, 요 정도 해서 주택법 맞추는데요. 아, 거기서 하나 할 게 있네. 546 잠깐 볼까요? 546. 처벌에 보면은 3년에 3천 나오죠. 전매 행위를 위반해도 전매 제한을 위반해도 3학년 3반이다. 그것만 확인해 주시고 이제 뒤에 그 549를 보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 쭉 나와 있죠. 요것은 나중에 하도록 합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너무 자세하니까 요것은 심화 과정으로 옮기도록 하고요. 뭐 요 정도에서 주택법 맞춥니다. 자, 주택법 맞추고 기본 과정의 마지막 법이 남았죠. 농지법이 남았습니다. 농지법도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농지법은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농지법은 2개가 출제됩니다. 2개가 출제되는데 2개를 다 맞겠다고 욕심을 내면 안 돼요. 학습량이 많아집니다. 2개 중에서 1개만 맞자. 1개만 득점해 보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임박할수록 제가 3, 4개 중요한 걸 딱 뽑아냅니다. 그걸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뭐 정상적 출제가 되면 2개 다 맞겠죠. 그러나 1개는 무조건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모르는 게 생판 모르는 게라면 몇 번에 찍자고 그랬죠? 3번에 찍는다. 1개는 맞아주고요. 3번에 찍는다. 농지법 3글자잖아. 그러니까 3번에 찍는다. 이렇게 감을 딱 잡으시고. 자, 농지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지를 소유하고, 농지를 잘 좀 이용하고, 농지는 보존의 토지잖아요. 보존하자. 이 3 파트로 되어 있어요. 소유하고, 소유할 자가 소유하고, 이용도 하고, 보존하자. 그럼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잖아요. 왜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거죠? 농지는 값이 싸지 않습니까? 이걸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투기 목적으로 되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는 가질 자를 제한합니다. 소유 제한이죠. 농지의 소유 제한. 소유할 자를 제한하고요. 또 규모도 제한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질 수 없어요. 소유 상한이라는 게 있죠. 이건 농지를 소유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거고 소유할 자는 그 규모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할 때 자격증명이 필요하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듯이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 취득의 자격을 증명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이 3가지로 공부하는데 이 중에서 이건 필수, 이건 아주 중요하다. 이걸 위주로 해서 한 문제를 꼭 맞아야 돼요. 농지를 이용하자는 거죠. 물론 농지는 보존 토지니까 이용할 때 극히 제한을 받게 되죠. 이건 대리경작제도가 있죠. 대리경작제도. 농사를 지을 자가 농사를 안 지고 방치한다면 농지는 우리의 모두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용을 극대화하자. 그때는 대리경작으로 시켜서 이용을 극대화하자. 그리고 농업경영 미이행. 농업경영 미이행에 대한 조치. 농지를 소유해가지고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자는 투기적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자는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걸 또 공부를 할 거고요. 농지를 보존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농업진흥지역이 나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농지 전용을 공부합니다. 농지를 전용한다는 것은요. 여성 전용할 때 그 전용이 아니죠.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습의 목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잖아요. 7개 위주로 공부하는데 우선 빨간 거, 별표 친 거를 위주로 할 겁니다. 위주로 하고요. 경우를 봐가지고 이런 거라든지 대리경작하고요. 농업진흥지역하고 또는 농업경영 미행에 대한 조치하고 소유상한 요 정도로 가볍게 터치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페이지 562페이지. 562. 맨 밑에 보면 제2절 용어의 정의라고 나와 있고요. 1번에 농지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농지법상의 농지는요. 지목 갖고 따지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써줄까요? 농지 옆에다가
농지는 지목을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즉 지목이 전답이라 과수원이라고 해서 농지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지목 갖고 따지지 않는다. 토지 현상 갖고 따진다. 토지 현상을 가지고 농지 여부를 따집니다. 현상이라는 건 현재 이용 상태. 현재 이용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현상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용 상태가 경작이나 재배로 이용되거나 그 부지, 경작, 재배 그 사용되는 그 부지, 경작, 재배 그 부지를 농지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농지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농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자, 오른쪽 박스 볼까요? 1번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그랬으니까 지목을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나 단연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다고 돼 있죠. 경작과 재배다 각각 미줄치돼요. 경작과 재배로 이용되면 농지로 볼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위의 토지니까 경작 재배 토지입니다. 계량설과 그 위의 토지에 설치는 농축산물 생산으로서 대통령이라는 다음에 설의 그 부지다 동그라미. 그래서 경작 재배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파란 박스의 가번 보시면 계량설의 부지가 나오죠. 유지, 양배수, 수로, 농로, 제방이 나오죠. 수로는 물길, 농로는 논길이죠. 제방도 나오네요. 그럼 제방도 농지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림이라 제방이 있는 그 부지, 농로가 있는 그 부지, 이것을 농지로 볼 수 있다. 나번을 보시면 생산시설의 부지가 나오는데 기획번에 보시면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가 나오죠. 고정식 온실을 농지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부지, 버섯재배사의 그 부지, 이것을 농지로 볼 수 있다. 농지는 지목 갖고 따지지 않네요. 토지 현상 갖고 따진다. 경작 재배 그 부지일 때 농지로 볼 수 있다. 또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면 축사부지 같은 것도 이것도 농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지.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한 장 넘겨줍니다. 정의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565페이지 보는 거죠. 07번에 농지 전용 보겠습니다. 자, 농지 전용에다가 땡땡 하고요. 전용은 농지였던 것을 농지가 아닌 거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거죠. 농지를 농지가 아닌 거로 바꾸는데 왜 바꾼다?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에다가 일정한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시설을 설치하다든지 목적 사업을 해서 농지를 농지가 아닌 거 바꾸는 게 전용입니다. 자, 전용 뜻을 좀 봐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라고 되어 있죠. 외에다 동그라미 딱 세요.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계량설과 생산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아까 계량설의 부지나 생산시설의 그 부지를 농지로 볼 수 있었잖아요. 이건 농지로 보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전용은 농지를 바꿔치는 거예요. 농지를 농지가 아닌 거로 바꾸니까 더 이상 전용하고 나면 농지가 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의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워야 돼요. 한번 전용하면 더 이상 농지가 아니거든요. 농지라는 것은 보호전의 토지고 유한한 토지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철저히 지켜야 되거든요. 전용의 절차는 일단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고 전용할 수 있고요. 경미한 거라면 신고를 하고 전용할 수 있는데 개인이 전용할 때는 허가나 신고일 겁니다. 행정청이 전용할 때는 협의를 거칠 겁니다. 행정청은 허가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허가를 장관에게 받아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신고는 경미하니까 시군구에게 받는 거죠. 자, 우리 공법 전체를 통틀었을 때 허가를 장관에게 받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농지 전용은 까다롭게 합니다. 전용 허가나 협의는 장관, 신고는 경미하니까 시군구가 된다. 이렇게 일단 뜻 알아두시고요. 자, 넘겨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빨간 거는 무조건 공부할 것이고요. 노란 거는 가볍게 타치를 할 겁니다. 자, 567페이지 보시죠. 농지의 소유 파트죠, 이제. 01번의 제목을 보면 농지의 소유 제한이 나옵니다. 땡땡 하시고요. 소유 제한의 뜻을 적으세요. 소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제한입니다. 그래서 그건 자격 제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게 소유 제한이죠. 자격 제한이죠. 그래서 일본의 그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나와요.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농사꾼만 농지를 소유하라. 그래서 경자 유전이 무슨 뜻이죠? 밭갈자만 밭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원칙이죠. 이게 바로 농지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박스는 바로 소유 제한의 예외니까 농업 경영 안 하고 소유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몇 가지만 살필게요. 1번.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한다? 그때는 봐줄 수 있죠. 공적인 목적이니까 봐준다. 그 다음에 3번 잠깐 갈까요? 주말 체험 영농 밑줄 딱 세요. 주말 농장이라고 아시죠? 주말 체험 영농에서 취미 삼아 농사를 진다면 소유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 3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데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다. 상속받는 자면 농업 경영 안 하고 소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을 합니다. 열심히 8년 이상 농사를 졌어요. 근데 농사를 져봐자 빚 때문에 자꾸 올라갑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도시로 떠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소유한다면 농업 경영 안 하고 소유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죠. 그러나 이때 너무 많이 못 가지죠. 세대당 1000제곱 미만. 세대당 1000제곱 미만을 소유할 수 있고요. 자,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는 자는 농업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무제한 소유 못 하죠. 1만 이내. 만제곱 1만 소유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상속받는 자가 농업 경영 한다면 그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상속받는 자가 농업 경영 안 하면 조금밖에 못 받아요. 1만 이내. 나머지는 처분해야 합니다. 8년 이상 나오죠? 8년 이상 열심히 농사 짓고 이농하는 자. 이 자는 1만 이내를 갖고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왜 8년 이상 농사 짓고 농지를 떠난 사람에게 왜 1만 이내를 갖고 있게 하죠? 자, 열심히 농사를 졌다 도시로 떠났다. 그 자가 성공에 돌아갈 확률은 아주 작죠. 도시로 떠나봤자 실패하고 또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1만 이내를 갖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소유 제한 그러면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다고 했고요. 이제 569로 갑니다. 02번에 소유 상한이 나오죠. 이것은 규모 제한이에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한다. 그거를 소유 상한이라고 그러죠. 소유할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는 거예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소유 상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유 상한은 여기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자, 볼까요? 첫 번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하지 않는다면 그 상속 농지 중에서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상속받는 자가 무조건 1만이라가 아니죠. 상속받는 자가 어떤 자일 때 농업 경영하지 않는 자. 상속을 받았는데 도시에 살고 있어요. 농업 경영하지 않는다면 1만 이내 소유할 수 있다. 그래 역해석을 해보세요. 상속받는 자가 만약 농업 경영한다면 그때는 소유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모두 다 소유할 수 있는 거고 농업 경영하지 않을 때만 1만 이내. 두 번째,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이농하는 자. 그 자는 총 1만까지를 소유할 수 있다. 돌아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1만이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주말 체험 영농하는 자는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 1인당 1000이 아니고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거니까 세대당 1000 이렇게도 맞겠죠. 그죠? 그러나 세대원별 1000g 틀리죠. 세대원 전부니까 세대당 1000.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소유상한은 딱 3개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규모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이제 한 장을 넘겨줍니다. 드디어 나왔죠, 이제? 570페이지 봅니다. 제2절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여기다 별표를 딱 치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자, 여기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소유에서 제일 중요한 요구하는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농지를 취득한 절차입니다. 농지 취득 절차. 이 중개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농지를 취득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취득할 자가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농업 경영계획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나는 농지를 취득하면 어떻게 경영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관청을 갖다 줘요. 그럼 관청에서 이제 이 계획서를 검토하죠. 검토해서 정말 농사질 자격이 있다는 걸 판단하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줍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것을 발급해 줘요. 이걸 발급받은 연후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워낙 길으니까 농취라고 그렇게 농취. 현업에서도 보통 농취라고 합니다. 농취를 발급받은 연후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요. 다시 한번.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단계로 갑니다.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관할 시구 읍면장입니다. 시구 읍장면장. 그자가 이제 계획서를 검토하겠죠. 검토하고 이걸 발급해 주게 됩니다. 농취를 발급해 주면 그때 여러분들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570페이지 보시고요. 발급 대상 원칙부터 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확인하시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서 시구, 읍면장이라고 합니다.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농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시군구를 많이 생각했었죠. 근데 군수가 빠져요, 군수. 군수가 빠지고 읍장, 면장이 들어가죠, 지금. 시군구가 많이 나왔는데 군수가 빠지고 읍장, 면장이 들어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농지는 변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청으로 가면 너무 멀으니까 읍면으로 가라는 얘기죠. 시구, 읍면장입니다. 오른쪽으로 오시는데 오른쪽 순서를 좀 바꿉니다. 위에부터 하지 않고 맨 밑으로 내려세요. 02번에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이 나오죠. 자, 농취를 발급받으려는 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에 관할한 시구 읍면장이 발급 신청하는 겁니다. 순서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취를 발급받는 거죠. 한 장 넘겨보자. 이제 괄호 2번을 보시면 작성 면제 대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다음의 경우는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요. 농취는 발급받는 거죠. 농취를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거기 박스에 몇 개 들어가죠? 5개가 나와 있죠. 4번, 5번은 보지 마시고 거기 1, 2, 3이 있잖아요. 1번 위에다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지금 박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 있죠. 4, 5번은 묶어서 그냥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자고요. 요 위에다 1번 다르시고 요걸 다 2번 이렇게 바꾸시라고. 이렇게 바꿔서 1번을 새로 추가합니다. 1번은 개발사업지구 내 1,500 미만의 농지. 이렇게 써주세요. 개발사업지구 내의 1,500 미만의 농지라고 써주시고 밑에 건 2, 3, 4로 번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고 그 박스가 한 문제를 맞게 주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레드 박스를 탁 두르는 거예요. 레드 박스.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을 받는 경우가 이렇게 제가 레드 박스를 쳤다, 빨간 박스를 쳤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쓴 게 뭐라고요? 개발사업지구 내의 1,500 미만 농지라고 돼 있죠? 어차피 개발사업지구 내 개발할 농지가 되고 규모가 작으니까 계획서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500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예요. 1,500 이렇게. 그 다음 2번으로 바꾼 거 있죠? 거기 보시면 법의 이름은 보지 마시고 이제 초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 학교 등이겠죠. 그 어자들이 셋째 줄번 시험지, 연구지, 습지가 나오죠.
학교 등의 시험지, 연구지, 실습 줬을 때는 목적이 선명하잖아요. 시험 목적이니까 계획서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건 시에다가 동그라미 짱 시. 시험할 때 시. 시험지 할 때 시. 두 번째. 주말 체험 영롱은 주. 주에다가 동그라미 딱 치는 거죠. 주말 체험 영롱도 목적이 선명하잖아요. 체험 영롱이니까 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발급은 받자는 거고요. 그 다음 농지 전용 허가할 때 허. 또 농지 등 신고할 때 신. 이렇게 동그라미를 땅땅 쳐보세요.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등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한다. 전용을 왜 한다고 했습니까? 목적 사업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선명하잖아요. 그러니 계획서는 필요 없다. 이게 삽자를 그대로 연결해 볼까요? 1500 미만 시주 허신 이렇게 되죠. 자, 그대로 적어볼게요. 1500 미만 시주 허신 이렇게 외우는 거죠. 1500 미만을 시주했대요. 시주하신 분은 계획서 필요 없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요건 개발사업지구내 1500 미만 농지, 시험지, 주말 체험 영농, 전용 허가할 때 허, 전용 신고할 때 신 이렇게 1500 미만 시주하신 분은 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농지는 발급받자 이거잖아요. 그죠? 계획서는 필요 없다, 발급받자 이렇게 외워주시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와줄까요? 바로 3번에 발급 요건이 나옵니다. 시구 읍면장은 농지 발급 신청을 받았다면 발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농지를 발급해 줍니다. 4일. 농지 발급은 4일이래요. 4일. 왜 4일이다? 공법상 4일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농지라는 것은 취득하는 그 건수가 많지 않을 거예요.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관할 시구위원장이 매일매일 계획서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모아놨다가 2번씩 검토를 하고 발급해 준대요. 그럼 일주일을 2로 나누면 3.5일이잖아요. 7을 2로 나누면 3.5죠? 그렇다고 3.5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4일이 된 거고요.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농취. 농취는 4일이죠? 농사네, 농사. 농취는 4일이야. 농사. 농취는 4일이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런데 요 경우 있죠? 계획서는 작성하지 않고 발급받는 경우 있잖아요. 요 경우는 2일입니다. 그때는 2일 이내 발급을 해주는 거죠. 왜 이 경우는 2일 이내 빨리 해줍니까?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니까 검토할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4의 반이 2를 탁 줄여준 거죠. 됐고요. 이제는 앞쪽으로 오셔야 돼. 571페이지로 와줍니다. 571. 맨 위로 갑니다. 발급 제외 대상자로 했죠? 즉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취를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또 나와요. 원래는 발급받아야 되지만 발급받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농취를 발급받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이것도 레드. 이것도 알아야 득점할 수 있는 거겠죠. 농취를 수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하는 게 몇 개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박스에 12개 나와 있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할게요.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한다면 왜 봐주겠습니까? 공적이잖아요. 국가 등은 공적인 목적이니까 농지를 취득받지 않고 소유할 수 있다. 두 번째, 상속은 왜 봐준다? 포괄적 승계죠. 민법 배웠죠? 포괄적 승계므로 사망으로 인한 포괄적 승계가 봐준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농지 전용 협의를 마쳤다? 이제 안 한 건 다음번에 다 할 거예요. 민법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농지 전용 협의를 마쳤다. 아까 농지를 전용할 때 개인이 전용할 때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요. 행정청이 전용할 때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청은 혜택을 줘야죠. 행정청일 때는 협의를 거치니까 혜택 받을 것이고 농지를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몇 가지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채 농지를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지를 발급받지 않겠구나.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 갖고 한 문제를 무조건 맞아줘야 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농지법상 농지를 발급받지 않고 취득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항상 문제가. 농지를
발급받지 않고 취득하는 거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해석을 해야죠. 그럼 농취를 발급받는 거 찾는 거예요? 안 발급받는 거 찾는 거예요? 발급이다 안 발급이다? 발급받는 거 찾는 거죠. 왜? 이중 부정이면 강한 긍정이니까 요거 두 개가 다 없다고 보면 되죠. 발급받는 거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을 때 요걸 레드 1이라고 하자. 이걸 레드 2라고 하자. 이제 쉽게 답을 찾는 거죠. 발급받지 않고 취득하는 거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발급받는 걸 찾는 거죠. 일단 레드 1으로 딱 가는 거예요. 시주 허신 요것은 발급받는 경우잖아요. 이게 들어갔으면 이게 답인 거죠. 볼 거 없어요. 1500 미만 시주 허신이 지문에 있으면 아 요거 발급받는 경우니까 답이 된다. 이걸로 90% 답이 찾아져요.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이제 지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지문들을 이제 이유를 분석하는 거죠. 아, 너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발급받지 않는구나. 너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발급받지 않는구나. 이렇게 또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과정은 여기까지 확실하게 잡아놓고 다음 과정에서 민법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요 이유 설정에 대한 몇 가지 법률 용어가 나오거든요. 요걸 또 설명할 거예요. 그래 되면 이 부분을 완벽히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취는 요 정도만 하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농지법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아 계획서라는 걸 작성하는구나. 농업 경영계획을 작성하고 그걸 검토해서 관할 시, 구, 읍면장이 농지를 4일 이내 발급해 주는 거라. 그걸 발급받은 연후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